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개파락으로 출발했던 이 금요일장 주가가 여러 가지 모멘텀과 또 악재들을 안고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마감가로는 결국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자, 관세에 대해서 지금 거의 30개국에 달하는 이 동맹국을 포함한 협상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고요. 이에 대한 협상 낙관 기대감을 안고 조금이나마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이 기업들의 실적에도 관세 여파가 얼마나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주말 사이에도 멕시코와 유럽연합 등에 이 서한을 보내겠다 경고를 한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다가 금요일의 경우에는요, 이 파월 의장이 스스로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 부담이 더욱더 가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대 지수 지난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지,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는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난 금요일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0.63% 하락폭이 다소 깊었고요.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초반에는요, 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개파락이 나왔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 중반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관세 발언이 없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번에도 타코 트레이드를 보여줄 것이다, 약간 협상용 압박 카드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약간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 들어서 파월 의장이 사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주간으로 보자면요, 이 지난주 AI가 주도한 신고가 랠리 속에서도 관세 부담이 여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봤을 때에는 현재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 마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다우가 가장 좀 깊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높은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무역 긴장이 격화가 될수록 지속적으로 좀 낙폭을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의 경우엔 나스닥은 두 가지 이제 상충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AI와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지만요. 또 반대로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약간 빅테크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S&P 500의 경우에는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 점이 여러 제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마지막 금요일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 지난 금요일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색은 상승불이고요, 빨간색이 하락불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에너지와 임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빨간불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점화가 됐기 때문인데 가장 먼저 구글이 눈에 좀 띕니다. 1.45% 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에게 부과하려고 했던 디지털세를 철회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AI 투자 자금 여력이 높다는 점도 함께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1.18% 올라섰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악재와 또 호재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이 가장 먼저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둔화 소식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CFO가 $10,000,000 이상의 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압박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로보택시와 또 그로기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다는 전일의 호재 이슈, 거기에다가 더해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까지 테슬라 주가를 막판에 특히나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웰스파고가 좀 단기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테슬라에 내놨는데요. 이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기 전, 그리고 이 보조금이 철폐가 되기 직전에 정말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게 논지였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소프트웨어주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주들 또 사이버 보안주들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흐름과 좀 비슷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악재가 없이 수급적인 요인, 시장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감에 따라서 소외를 받은 그런 케이스고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이 다소 크게 나왔습니다. 이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가 최근 지역은행의 이 랠리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밸류 부담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주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드론주의 경우에는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광범위한 드론 배치를 명령했다는 보도에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어떻게 돈의 흐름이 흘러가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몇몇 개의 강한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좀 강했고요. 기술주들이 크게 특히 대형주 위주로 주도했던 한 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가장 크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강한 불을 켜내기도 합니다. 이 엔비디아 3.5% 한 주간 이렇게 크게 많이 올랐는데 우선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 지난주 4조 달러를 이미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4거래일 연속 이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최고가 경신을 보여준 엔비디아였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젠슨 왕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백악관에 방문을 했다는 점이 여기에서는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부각이 됐습니다. 또 이어서 이 팔란티어 굉장히 강한 흐름 5.76% 올라섰습니다. 이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AI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요. 이 정부 수주와 같은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는 이 유통주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특히 월마트가 4% 하락 보였는데 이 스테인리스 물병 뚜껑의 안전성 논란 부각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현재 시각으로 11일 약 85만 개 가까이가 리콜됐다는 소식까지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좀 월마트의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유통주 그리고 통신 이어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이 광고 콘텐츠 소비 감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소비 둔화 시그널이 지난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방어주들도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나 이 관세 전쟁의 방어주들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상승 탑5와 그리고 하락 탑5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크로 지표입니다. 자, 우선 10년물 국채 금리와 금, 비트코인 이외에도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좀 강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4.34%대로 올라섰고요. 금 가격도 여전히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1.15% 상승했고 3,360달러 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서 거의 12만 달러 가까이에 육박을 했는데 이 오늘 오전 5시 30분 기준이니까요. 뭐 거의 30분 전입니다. 여전히 11만 9,200달러 선 견조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요. 이제부터 있을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나 이 가상자산 시장에 강하게 작용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정말 이 실적이 정말 시작이 되는 그런 주입니다. 가장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함해서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실적 시즌에 스타트를 끊어줄 예정이고요. 이어서 CPI와 또 PPI와 같이 이 물가 지표들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요. 관세가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실적과 물가 지표 모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TSMC의 실적 발표와 또 그간 약세를 보였던 넷플릭스가 과연 이 실적을 통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그 마켓 무버 첫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이슈. 자, 계속해서 지난주 내내 시장을 흔들었던 관세 이슈가요. 금요일 들어서 더욱더 격화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나왔는데요.
자, 우선 지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장이 돌아갈 때까지는 캐나다와 브라질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시장을 많이 짓눌렀습니다. 캐나다는 35%, 또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했었죠. 거기에 이어서 멕시코와 유럽연합까지 이 주말 사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선 유럽연합에는요, 8월 1일부터 30%가량의 관세가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시장을 개방을 한다면 우리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약간은 좀 반등을 해줬고요. 이어서 멕시코에는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3자 간의 무역 협상을 맺었기 때문에 지난 4월의 경우에는 0% 상호 관세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제로였는데 그게 갑작스럽게 30%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이슈는 펜타닐을 막지 못했다는 건데 이 펜타닐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카르텔의 이런 어떤 악행들을 좀 멈춘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 이런 이슈를 밝혔고요.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둘 중에서는 멕시코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요, 멕시코가 0%의 관세 수준이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주로 보시면 삼성전자도 있고요, LG전자도 있고요, 또 기아와 현대모비스와 같이 현대차 그룹이 주로 좀 포진을 많이 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가전이나 전장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차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죠. 25%의 추가적으로 관세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부담이 가중이 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꾸준히 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특히나 생산 기지를 옮기려는 그런 전략들을 취해 왔었고 현대차도 이달 말 들어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요. 아무래도 생산 기지 자체를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옮기기란 8월 1일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 오늘 시장에서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이 크립토 위크에 대한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요새 비트코인이 강하게 움직이나 또 이더리움은 왜 3,000달러 선까지 올라왔나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립토 위크입니다. 자, 이 크립토 위크 바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시각으로 14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13일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 1시경에 12만 9천 달러 선을 돌파했었던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만을 위한 특별 주간인 크립토 위크 기대감에 정말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크립토 위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원이 14일부터 18일까지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들만을 집중적으로 표결하는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로빈후드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여기에서 세 가지의 법안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크립토 위크에서 다뤄질 주요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만요. 가장 핵심적인 3대 법안은 지니어스, 클래리티, 그리고 CBDC, Anti-Surveillance Sta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우선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도 흔히 알려져 있는 법안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기준을 좀 제시하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만들 수 있을지 또 얼마만큼 찍어낼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만드는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예상 수혜 테마 스테이블 코인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클래리티 법안, 이 암호화폐 규제를 좀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전에는 이런 법적인 명확성이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차오르고 있고요. 이 디지털 상품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특히나 이 결제 플랫폼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CBDC Anti-Surveillance State 이름이 제일 길죠. 쉽게 얘기해서 이 국가에서 발행하는 CBDC가 이런 어떤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때문에 분산 신원인증 DID 섹터가 오늘 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분산 신원인증은 나의 신원을 확인함에 있어서 특정 기업이나 또는 국가에 맡기지 않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공인 인증이라든지 뭐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대신에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그런 인증을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의 테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 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된다면 규제가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서 기관 자금 유입, 시장 확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 동안 시장을 움직인 이슈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유독이나 주목받았던 종목들 한번 보실 텐데요. 주요 기술주들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함께 보시죠. 자, 지속적으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오는 16일에 베이징에서 미디어 브리핑이라고 하죠. 기자회견을 젠신왕 CEO가 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앞으로에 대한 중국 쪽으로의 공급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 큐다라는 이 컴퓨터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갈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고가 화웨이 쪽에서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화웨이와 또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야만 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젠슨왕이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모멘텀 계속 주목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마감종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0.50% 상승한 164.92달러에서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네, 3분기 이 테슬라에 대한 일시적인 인도량 증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일장에서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이어서 아리조나주 피닉스 지역까지 로보택시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까지 뭄바이에서 첫 번째 쇼룸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는 15일에 이 부분까지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전반적인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1%가량 오름세 313달러에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아이폰 판매 전망에 대한 상향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AI 기능 지연과 또 AI 리더가 이탈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M7 종목들 AI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수요를 제한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등장을 하면서 애플은 0.59% 하락했고요. 211.16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에서 특히나 이 피트 헥세스 장관이 드론과 관련된 이 확대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드론의 생산 배치 지역을 늘리고 또 여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무인기를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또 시험의 운용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는 방침을 마련을 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을 안고 관련주들 에어로 바이어런먼트, 이 드론의 제조 업체고 크라토스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금요일장 마감종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263.80달러에서 에어로 바이런먼트 종가 마쳤고요. 이어서 크라토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1달러 상승하면서 11%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하원에서 이 가상자산 3법에 대한 분위기를 이번 주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상당히 이 강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 제도화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1만 8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12만 달러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보이면서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스트래티지와 로빈후드 한번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가량 올랐습니다. 434달러 수준에서 마감됐고요. 로빈후드도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종가는 마감이 하락이었습니다. 0.36%의 하락 전환됐지만 장중에는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98.34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주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실적인데요. 기업들의 실적 이 가운데서도 리바이 스트라우스 실적이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회복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2분기 조정 EPS 0.22달러, 또 매출 또한 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11%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1.95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JP모건에서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고객 데이터 접근에 필요로 하는 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핀테크 기업들의 이 지형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페이팔과 포드의 이 하락 마감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5%가량 밀리면서 71.36달러에서 마감이 됐고요. 네, 포드는 보시겠습니다. 포드는 여기에 리콜 역대 최다, 그리고 품질 리스크 부각이라는 악재까지 있었습니다. 1%가량 밀리면서 11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IB 투자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비중 확대를 유지하자라는 분석 리포트였는데요. 바로 이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아마존 상당히 확대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라임데이 역대 최대 판매를 했고 또 할인율도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아마존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5달러, 1%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금요일장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이 관세 리스크가 마음을 짓눌렀던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과연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지금 바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유럽연합과 또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특히나 고율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특히나 걱정이 되는 건 역시나 멕시코 쪽인 것 같습니다. 원래 관세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런 식으로 참 우리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됐던 그런 멕시코인데 이게 카르텔을 척결을 하고 마약을 공급을 중단시키면 관세를 좀 조정을 해주겠다.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카리오 같은 영화를 봐도 미정부도 어떻게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해 30% 관세 부과를 선언하면서 금융시장은 이번 주 초부터 다시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국 모두 즉각 보호보다는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딜을 끌어내겠다는 판단입니다.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타코, 즉 트럼프 대통령은 늘 물러날 것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관세율이 높아지면서 월가에서는 서서히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10% 기본 관세는 수용하되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면제를 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것이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30% 관세 부과 압박이 단순히 허세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 따르면 각국의 관세율은 20%에서 40%에 달합니다. 시장에선 당초 기본 관세인 10%로 최종적으로 수령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것이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0%에 달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마냥 타코를 기대하기엔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평균 관세율이 20%라니 참 역사적인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할 예정인데 이 인플레에 대한 특히나 CPI나 PPI 발표를 앞두고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첫 금리 인하가 9월이 아니라 12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가는 관세율이 최종적으로 10% 초반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최소 10% 후반으로 갈 것으로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한 점을 봐야 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게 바로 관세입니다.
감세를 하되 이에 따른 재정 적자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보관입니다. 즉 예상보다 높은 관세 부과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10% 후반 이상의 관세율이 부과된다면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그간 트럼프 관세 완화 기대에 소비자 가격의 관세 비용 반영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세율이 10% 후반으로 간다면 더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오고 결국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관세율이 1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을 전제하고 이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같은 분위기라면 월러 이사 역시 7월 금리 인하를 더는 주장하시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시장에서는 현재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현재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시장에 특히나 금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훨씬 강한 현재 상태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움직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방금 확인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2만 달러에 지금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크립토잉크를 앞두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미 법안 앞에서 다루다봤다시피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막상 시작하면 이슈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오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시하며 최고차를 계속 갈아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이날 장중 11만 9천 달러를 넘었고 12만 달러까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의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이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보안을 다룹니다. 이들 법안 통과 시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비트코인 상승에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 반면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기에 법안 통과 시에는 차익실현이 나올 것이다. 즉 뉴스에 팔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고위험 투자 자산입니다. 기업 관련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있기보다는 비트코인이 사는 수요가 파는 수요보다 많으면 오르는 구조죠. 트럼프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만큼 주의 깊게 투자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슈 소멸의 그런 재료도 있겠지만요.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갑자기 또 증가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저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지고 봐야 하는 그런 비트코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해보고 왔고요. 이 김성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트노 5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거의 30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부과를 알리고 있습니다. EU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각각 30%씩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알렸고요. 이제 인도와는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세와 관련한 공식 서한은 없습니다. 잠정 무역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에게 지금 합의 추진을 알리고 있고 인도는 미국의 관세율을 20% 이하로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두 나라의 관세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두 나라가 조만간 공동 성명을 통해서 잠정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관세율은 현재 인도가 통보받은 26%에서 20% 이하로 떨어지고 관세율 조정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 두 나라가 이번 잠정 합의 후 오는 가을로 예정된 포괄적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무역 협상 합의에 도달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인데요. 이 중 베트남은 미국과 관세율 20%에 합의했으며 인도는 이를 기준으로 베트남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농업 시장, 특히나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인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이 쟁점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조만간 인도 협상단이 다시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협상을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지난해 인도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457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공격과 압박을 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이 공사비가 과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라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파월 의장 재임 기간 이뤄진 연준 건물의 공사의 과다 비용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케비 데싯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준 보수공사 비용이 파월 의장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느냐의 여부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연준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연준 건물 공사가 미국 역사상 연방수사국 청사 보수 공사 다음으로 가장 비쌌다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해명해야 될 게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있지만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은 분명히 그럴 권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즈와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은 이 보트 국장의 서한과 해시 위원장의 인터뷰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근거를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건물 공사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 10일에는 종가로도 상당히 높은 4조 달러 돌파에 딱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세 바로 이 엔비디아에게 막혔던 중국 시장 쪽으로 앞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5월 그동안 중국용으로 제작해왔던 H20 칩이 미 당국에 의해서 수출 통제가 막히면서 2개월 이상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황 CEO는 전날 백악관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만남은 지난 1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황 CEO가 다음 주 중국 방문에 앞서서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 수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황 CEO는 오늘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현지 브리핑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낼지 아니면 또 다른 대중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엔비디아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늘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3회 중국 국제공급망 촉진 박람회 참석 일정 중에서 이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위상이 높아진 만큼 황 CEO가 소신대로 중국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엔비디아가 오는 9월 중국 전용 AI 칩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의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온라인 소매 업체들의 매출 전년 대비해서 30%가량 올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행사의 판매들, 매출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7월 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가졌던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 매출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이어가면서 생필품 사재기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도비 애널리스틱에 따르면 이 프라임데이 기간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온라인 매출은 24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30.3%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당초 예측치인 28.4%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올해 세일 기간은 기존 이틀에서 나흘로 더 늘어났고 의류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강력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프라임데이 기간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1%가량 증가한 14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재현 우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자 업체들이 공격적인 할인을 단행했다라고 어도비 애널리스틱은 분석했고요. 특히나 이번 세일 기간 판매한 제품 중에서 상당수가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전 구매된 것으로 보이며 각 업체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대폭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정가 대비 할인율은 의류가 24%, TV는 18%, 가전이 17% 등 지난해보다도 2에서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이번 프라임데이 기간은 과거 어떤 4일간의 프라임데이보다도 더 큰 규모였다라고 말했고요. 알렉사 플랫폼 기반 음성인식기기, 또 링 도어벨 파이어, 스트리밍 스틱 등 자사 브랜드 기기를 수백만 개 판매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처럼 고관세가 부과된 국가에서 수입된 고가 제품은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브랜드는 프라임데이 참여를 포기하거나 할인 품목 수를 줄였습니다. 프라임데이에서 $100 이상인 상품은 전체 구매의 3%에 불과했다라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누머레이터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 3위의 이 자동차 시장인 인도로까지 진출합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어서 아리조나주를 거쳐서 뭄바이까지 진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리조나주의 신규 로보택시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서 이제 인도 진출을 위한 지도 업데이트와 쇼룸 개설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는 15일 인도 뭄바이 반드라 쿨라 컴플렉스에서 첫 전시장을 연다라고 전했는데요. 테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의 공식 인도 진출을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시장 진출에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내 로보택시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인도를 포함한 신규 지도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현지화 작업을 마쳤고 오는 15일에 인도 뭄바이의 첫 공식 쇼룸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전기차 전문 매체 나러 테슬라 앱은 밝혔고요. 이 같은 이 지도 업데이트는 단순한 시각화 정보 추가를 넘어서 현지 교통 정보와 경로 설정 로직, 지형 데이터를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시장 진입의 신호탄으로 여겨집니다. 인도 시장은 오랜 기간 이 관세 협상과 생산기지 유치 등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지역 지도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향후 유럽 내 FSD 완전 자율주행 기능 출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지난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도 1, 2개월 내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규제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입사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드론 우체부가 전달한 드론 발전 핵심 편지.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정권 특히나 약간 우리 그 트루먼 쇼 영화 아시죠? 트루먼 쇼 영화 애기부터 막 모든 게 세트장에 있는 거잖아요. 충격적으로 카메라를 찍으면서. 근데 그 아이는 자기가 사는 세상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나중에 그걸 느끼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탈출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 약간 연극 배우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걸요? 지금 임명되신 분들이 다 굉장히 표현이 과장돼 있고, 그러니까 물론 얼굴들이 잘생기고 예뻐요 일단, 그렇죠? 얼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일단. 국무회의를 보면은 약간 탤런트들 같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뉘앙스나 이런 것도 다 딕션이 다 무슨 연극 배우, 영화 배우들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볼 때마다 이거 뭐야, 영화인가? 연극인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자체도 그런 걸 워낙에 좋아하니까, 트럼프부터 그렇잖아요. 뭔가 이게 내세우고 뭘 기념하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행사를 많이 하고 퍼포먼스가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 들 정도로, 물론 자기가 신나서 하는 거겠죠. 다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신나서 하는데 그게 너무 오바스럽다 보니까 연극을 보는 것 같다. 헤그세스가 또 연극 같은 걸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일단 얼굴이 좀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그때 그 이란 공습할 때도 막 연설하는 거 보세요. 이게 좀 한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서의 어떤 물론 국방장관이 채통을 지키고 뭐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우리가 봐왔던 국방장관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방장관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근엄하고 조금 차분하고. 근데 이분은 완전히 막 그죠? 마치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그죠? 굉장히 오바스러운 대사가 몸에 배어 있는. 자, 어쨌든 뭐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재미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드론을 띄워놓고 드론이 편지를 배달해 주는데, 참 이거 잡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이 편지 배달해주고 퍼포먼스 좋아요. 근데 종이를 거의 막 한 여러 번 큐 들어가갖고 감독님이 예스 한 컷을 막 방영한 것처럼 이게 딱 점프를 하는 듯 해가지고 딱 낚아챕니다. 참, 그쵸. 그런 퍼포먼스에 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이게 중국산 드론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중국산 드론이 이 시장을 다 지배해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것들은 다 대비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그 드론의 화력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천 개의 미국산 제품으로 이제 제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저기 뒤에 드론 조종사가 4명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드론이 이미 날고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 근데 저기 보면은 저기 편지가 붙어 있잖아요, 저 다리에. 저기 드론 다리에 편지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서명한 거거든요. 자기가 드론 법의 개정법에다가 서명한 사본을 지금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가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자, 우리보다 앞서서 수백만 대의 값싼 드론을 생산했다. 이게 중국 얘기죠. 중국이 이제 값싼 드론을 생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좀 봤잖아요. 싼 드론 가지고, 물론 잠입해가지고 러시아 내부에서 날렸으니까 효과가 더 크긴 했지만, 비싼 전투기들, 항공기들 막 저기 비행장에 있는 거 다 폭파시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그거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도 저 큰일 나겠다, 저거. 예를 들어 항공모함에 몰래 드론이 잠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가까운 데서 몇백 대가 날아와서 비싼 전투기 다 날려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막았던 이유가 관료적인 번잡함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관료적인 번잡함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여러 가지 막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것들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산 드론으로 전투를 벌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서명한 거를 낚아채는 이제 저희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론으로 전달된 서명 메모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미국이 골든돔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든돔에서 그러면은 이번에 아이언돔이 있는데, 아이언돔도 결국에는 미국의 기술로 만든 거 아닙니까? 다 제휴해줘서. 근데 아이언돔도 다 뚫렸잖아요, 결국. 이란이 막 이것저것 막 섞어 쏘고 막 드론부터
뭔가 미사일 다 날리니까 다 못 막잖아요. 결국 병원이고 뭐고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아이언돔, 철돔보다 더 강화도에서 골든돔을 한다고 하는데 골든돔조차도 그렇게 막 드론 같은 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북한 드론 날라왔을 때 그 말이 많았잖아요. 서울 상공에 떠 있는데 왜 미사일 발사 안 하느냐. 근데 서울 상공에 떠 있는데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서울 상공에 떠 있는 드론 그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미사일 발사했다가 그 우리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의원들, 그 증권가에 있는 그 증권 거래소 다 폭파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날아오면. 그래서 이제 골든돔에서는 그걸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추더라도 그럼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 드론 가격하고 미사일 가격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더라도 문제인 거예요. 한 대씩을. 그래서 이제는 한 방에 떨어뜨리는. 우리 마치 그 F킬러 뿌리면은 모기가 앞에 30마리가 있는데 30마리가 한 방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제대로 맞추면.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잖아요? 안 그러고 만약에 야구방망이밖에 없어서 집에 야구방망이밖에 없어요. 근데 모기가 30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야구방망이로 모기 30마리 한 대씩 쳐가지고 원샷 원킬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4번 타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무력화시켜서 한 번에 몇백 대를 떨어뜨리는 그거를 지금 골든돔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자, 방어에서는. 그러니까 공격에서는 이제 드론을 많이 생산해야죠. 근데 그동안 못했던 이유가 저런 법규나 어떤 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도들을 딱 없애는, 장벽들을 없애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저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 관련주가 급등을 했죠.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드론도 이제 각성을 했고 제도를 고쳤기 때문에 미국산 드론들의 활약이 앞으로 전장에서 펼쳐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캐시우드 AI 극도의 디플레이션 아이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캐시우드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테슬라의 서학개미분들이 아직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 자, 지금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1등인데 서학개미분들은 아직도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학개미분들 보유 매수 주식 수량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엔비디아죠. 자, 테슬라의 강세론자 2명 있죠. 여자에서 캐시우드, 남자에서 댄 아이브스잖아요. 근데 캐시우드는 매달 캐시우드를 정말 뭐 싫어하고 저번에 댓글에 보여드렸다시피 캐시우드는 몇 년간 아크 인베스트먼트 수익보다 뭐 유튜브 수익이 많다 이런 비아냥이 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런 지금 발표하는 이 얘기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차트를 쫙 보여주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더 먹히는 이유가 캐시우드의 장점이다 단점이 그거잖아요. 기술주에 올인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돈이 다시 모여들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S&P 500 수익률을 20% 가까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요즘에 잘 나가니까요. 요즘에 서클 단타 친 것도 대박 났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잘 먹히고 있는데 자, 생산성 덕분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이게 바로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 강조했던 그 얘기죠. 대규모 감세 법안이 통과가 돼서 무디스 얘기대로 신용특급을 낮춘 이유대로 엄청난 부채를 떠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GDP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시켜서 GDP 부채 비율을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1%씩 내려서 지금 6.5%인 거를 2점대로 낮추고 퇴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캐시우드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캐시우드도 그걸 찬성한다.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지 효과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와 걔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럴 것 같대요. 왜 더 그럴 것 같느냐?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디플레이션이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뭡니까? 지금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I라는 것은 극도로 디플레이션적인 상품이라는 겁니다. AI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성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디플레이션이 강화된다는 거죠. 이 AI라는 게 특성이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눌러준다는 거죠. 지금 AI 시대의 그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이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원하는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캐시우드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둘이 다 트럼프 강세론자인데 지금 댄 아이브스에게는 셔럽이라는 소리가 들어와 버렸죠. 셔럽 댄 딱 그렇게 남겨버렸죠.
근데 캐시우드한테는 욕을 안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앨론을 감싸주는 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그런 대규모 적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기가 도지 효율부 수장으로서 깎아놨던 걸 다시 다 내뱉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픈 거, 그 얘기 나도 동의한다. 그러면서 이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성장을 촉진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죠. 근데 아까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옹호해주고 있죠. 데나이브스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욕을 안 했을 거예요, 머스크가. 조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물론 데나이브스도 솔직히 억울하죠. 매일매일 트럼프 칭찬을 올렸는데 X에다가 한 번 그랬다고. 그것도 욕도 아니었고 제시였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정부 지출이 과세라는 것을 과세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앨런 머스크는 지금 그게 감세가 아니라, 자,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 얘기가 나왔는데, 파월 의장은 왜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해도 관세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 난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된다. 신중론을 끊임없이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게, 자, 지금 4월에도 기다렸고 5월에도 기다렸고 6월에도 기다렸고 다 통계가 다 7월 달이니까 이제 4, 5, 6월 달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가 다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CPI, PPI, PC, 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연준에서 보는 2%라는 목표치는 PC 개인 소비 지출을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CPI랑 PPI 항목이 PC에도 적용이 됩니다만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중요한 표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를 쫙 보여주면서 여기서 한 50분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여기 색칠해진 거 있죠. 색칠. 초록색으로 된 거 있죠. 보라색은 이 사람이 보라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입니다. 여기 GDP 대비 부채 비율 6.5%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그 수치죠. 그거를 연 1%씩 줄여가지고 2%로 맞춰놓고 퇴임하겠다고 했죠. 이게 바로 여기 그어진 선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그 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캐시우드가 예상하는 선이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공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 AI라는 존재가 디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캐시우드가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댄 아이브스, 엔비디아가 아닌 이상 테슬라보다 잘 나가는 존재는 없다. 자, 테슬라 찬양론자긴 하지만 하나가 붙었네요, 조건이. 엔비디아가 아닌 이상.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낫다는 얘기인데 또 이걸 가지고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할지. 왜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가 이 지금 데나이브스가 제시한 그 이사회에서 뭐 제재를 해야 된다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셔럽 댄이라고 달고 나갔으니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또 받아치면 앨런 머스크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근데 데나이브스 성격은 받아칠 사람이 아니고 원래 테슬라 강세론자였고 칭찬을 1일 1칭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셔럽 댄이라고 했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인터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데일리에서 편하게 통번역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전망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전망이냐? 실제 가치는 2조 달러라고 믿어라. 지금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얘기 나오고 5조 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테슬라 실제 가치는 2조 달러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 지금 캐시우드는 5년 내 2,700달러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머스크에 대해서 머스크가 셔럽 댄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좀 다독거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이분도 그렇고 캐시우드도 그렇고 테슬라가 제일 많아요. 또 이제 다시 테슬라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둘 다 운영하는 펀드가.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머스크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머스크는 가장 큰 자산으로 계속 있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테슬라의 경우 앞으로 가장 큰 파괴적인 기술 성장의 장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더 제게 생각하기에는 엔비디아를 질투할 수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아닌 이상 그보다 더 앞선 회사는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냥 테슬라가 제일 앞선다고 말하죠. 그랬어요. 그렇죠? 아쉽죠? 엔비디아가 테슬라보다 앞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데. 자, 어쨌든 엔비디아라는 존재가 너무 크니 그 한 명은 제쳐두고 테슬라가 최고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2조 달러의 가치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반인 1조 달러의 가치를
바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캐시우드랑 똑같아요. 관점이. 캐시우드도 5년 내 2,700달러를 가는 그 단계에서 가장 첫 단추가 로보택시였고, 그래서 오스틴에서 열린 그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 시기 지나고 여론이 중요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여론이. 여론이 좋았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맞죠? 그 시점에 머스크가 치고 받아버려가지고 그때 백악관이 중재를 해서 수지 YG가 아마 중재를 했을 거죠. 중재해가지고 X의 글을 다 지우고 나서 거기서 딱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이 딱 시작됐는데 그 시점에 다시 머스크가 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애고 스페이스X에 지원하는 거 다 없애고 그럼 이제 할 일 없어서 남아공으로 쫓겨날 거다. 그러면서 남아공 출신이니까 우리가 불법 이민자로 만약에 그 책정이 되면은 알카트라즈 그 악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캐시우드나 데나이브스가 보는 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적 이슈가 발생돼 버린 거죠. 로보택시라는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로보택시. 그다음에 캐시우드는 5년에 2,700달러를 간다는 가장 중요한 로보택시의 그 퍼짐. 오스틴을 이어서 25개 도시에서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 버렸으니 트럼프가 그러면 25개 지역에서 더 이상 전기차 의무화도 아닌데 뭐하러 이제 로보택시까지 하냐 이러면서 거기서 태클을 걸어버리면 자율주행 테스트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그 구글 웨이모는 계속 잘 되고 그럼 격차가 벌어질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고 4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달성한 최초 회사가 된 이 엔비디아를 막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메타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의 힘을 실어주는 캐시우드랑 댄 아이브스의 얘기였죠. 종합해보면. 그렇죠? 종합해보면 AI 시대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아까 전에 캐시우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이 주도하는 AI의 성장이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강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감세 법안이든 관세든 부채를 떠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AI의 강력한 성장이 강화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떨어진다. 이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두 분 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을 바라고요. 테슬라를 굉장히 찬양하고 어차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서학개미 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연극 배우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퍼포먼스조차도 굉장히 약간 자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적인 거에 맞추어서 저도 한 줄 매도평을 준비했습니다. 헤그세스의 드론 큰 타이거 바꿔줄게 기다려 드론.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시장에는 오늘 어떤 테마주로 움직일지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비트코인 12만 달러 선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그랬고요. 또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도 11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실시간 기준으로는 이 11만 8,700달러 선까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요. 이 크립토 위크,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가상자산을 위한 특별 입법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2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이 크립토 위크 앞으로 이 3대 법안, 주요 법안 아까도 만나보셨습니다만 이 주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도권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의 수요도 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 우리나라까지 강하게 미칠 영향입니다. 이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화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기존에 우리 정책주로서도 크게 이 금융주의 반등 흐름에 따라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비트코인 대장주 중에 하나인 하나투자증권이죠. 두 가지 이슈가 함께 가게 되면서 현재 이 주가 흐름 보자면요. 나날이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간의 부담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서도 워낙 정책주로서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의 격포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2일 메타가 AI 음성 기술 개발 스타트업인 플레이 AI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말 인재도 그렇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이 합병 절차, 인수 절차를 하고 있는 그런 메타입니다. 자, 이 메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자면요. 확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이번 인수는 메타의 AI 웨어러블 그리고 오디오 콘텐츠 이런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맨 첫 번째 단계라고 현재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 셀바스 AI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 1호 AI 상장사입니다. 특히나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과 합성을 동시에 강한 그런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한다는 점에서 AI 음성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셀바스 AI가 강한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시장의 기대에 모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융과 공공기관 다양하게 AI 관련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셀바스 AI죠. 이어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월 1일에 구리 관세가 50%가 부과가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예상보다도 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미 예상이 됐었던 이미 그냥 원자재로서의 구리뿐만이 아니라 이 전선이나 동판과 같이 정말 이 최종 완제품을 만들기 직전까지 그걸 바로 반제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구리에 대한 관세를 적용시키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구리 가격 더욱더 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미국이 가전제품 또 자동차, 건설업종 중심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 입장으로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풍산인데요. 역시나 풍산 유일하게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습니다. 이 비단 구리 이슈뿐만이 아니라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구리 재련 관련해서 구리 가공 관련한 그런 신동 관련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방산입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탄을 만듭니다. 실탄부터 총알부터 시작해서 군함이라든지 군용기 다양한 탄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의 자주포에 들어가는 이 155mm 포탄까지 풍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포 한 대당 필요한 포탄 수가 자그마치 120발에 달하는데요. 이번에 폴란드와의 1, 2차 무기 계약을 성공적으로 맺게 되면서 총 4만 3천 발 이상의 포탄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풍산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밍크 테라퓨틱스의 이슈인데요. 이 730% 전거래일 굉장히 강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 실험용 동종 세포 치료제인 에이전트 797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기존 치료제로는 치료가 실패를 했었던 이런 진행성 고환암 환자에 대해서 완전 관해를 보였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동종 세포 치료제 우리가 NK 치료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채취해서 그걸 환자의 몸에 넣은 다음에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백혈병 환자에게 건강한 골수 이식을 해주는 것도 같은 원리이죠. 자, 이때 완전 관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암이 검사에서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게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암세포가 아주 작게 남아있더라도 향후에 조금 이게 커지면서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 시에는 완치보다는 이런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실험용인 만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없지만요. 다시 한번 인류의 암 정복이라는 목표에 한 발짝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부터 GC셀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종 세포 치료제, 면역 세포 치료제 오늘 강한 흐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더위가 조금 덜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아직 이제 여름이 한창이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자 신문,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 나왔는지 시장 중심으로 또 이번 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스탑, 갈림길선, 코스피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살펴보죠. 코스피가 고할 거냐 스탑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글쎄요. 7월 달 들어서 좀 뭐 거의 계속 주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 3,100선 찍고 나서 7월 달에는 좀 쉬어가겠지라는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었고 그때부터도 그때도 제목이 고스탑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좀 더 갈 거냐 아니면 주춤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전망들 사실 괜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상황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가 3,175를 찍기는 했는데 사실은 3,200선 넘었죠. 46개월 만에. 그래서 3,200선까지도 일단 한번 툭 밟아놓고 조금 뒤로 한 걸음 물러선 그런 느낌. 3,100선 때도 그랬죠. 3,000 돌파하고 나서 3,100까지 뭐 아주 그냥 파죽지세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또 3,000선대 중반, 3,560선까지 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다시 3,200선 확 찍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은 좀 주춤했는데 코스닥은 반면에 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800선을 딱 찍고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국내 시총 이 3,200선 넘은 날이죠. 3,000조 넘어서 또 역대 최고 시총을 또 기록하기도 했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 기대감 거기에서 이제 다음 이제 라운드가 바로 이제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 기대감이 또 지난주까지는 또 시장을 끌어올렸던 어떤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뭐 완화 이 얘기는 좀 6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죠. 수급적으로도 당연히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샀습니다. 지난주에 5,379억 샀고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팔고 있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사거래일 계속 오른 다음에 금요일 날 조금 주춤했으니까 조금 피로감도 좀 시장이 좀 느낀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시장이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제 고냐 스탑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과연 계속 고를 할 수 있는 뒷배가 있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이 있습니다. 고객예탁금이 69조, 70조, 그렇죠 70조 근처까지 갔다 조금 밀리긴 했어도 여전히 65조 이상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들어오려는 자금은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 시장에 튀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사주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번에 아마 7월 세법 개정안이 이제 아마 다다음 주쯤 나올 것 같은데 보통 7월 중말쯤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주요 이제 미디어들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빠지고 이 배당소득과 관련된 요 세제 개편안이 들어갈 거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이슈가 또 다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요 이슈 가지고 또 다시 전고점인 3,300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앞서서 뭐 우리 두 앵커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겠습니다만 좀 보면 역시 가장 관심사는 6월 CPI죠. 미국 CPI. 요게 제일 관심사고 그다음에 6월 소매 판매 역시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비교적 최근에 좀 괜찮은 것으로 나와서요. 뭐 이번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번 주는 CPI 그다음에 소매 판매 이 두 지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두 번째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일단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는 뭐 발행사 중심으로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또 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뭐 금융회사들도 있고 또 이제 몇 개의 회사들이 좀 있죠. 뭐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카카오페이 여기는 상장사고 이런 회사들이 좀 눈에 띄게 흐르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는 이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편 결제사냐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분석을 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표를 좀 먼저 보시죠. 보면 이제 간편 결제사들
하고 이제 플랫폼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왜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미국의 이제 상원을 통과했던 지니어스법 때문입니다. 지니어스법에 선불 충전금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이제 페이사들 중심으로 이 간편 결제사들도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받았었는데 페이사들은 조금, 그러니까 간편 결제사들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플랫폼사들은 더 나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온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대략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뭐 더 깊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간편 결제사는 페이자가 들어가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플랫폼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이런 회사들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발행사들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차원. 이게 첫 번째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간편 결제사들이 좀 관심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마치 이제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대장주, 이등주 그다음에 끝에 갔을 때 이제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연루되는 이제 그런 뭐 흔한 말로 잡주들까지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슈가 소멸이 되는 그 테마가 소멸되는 이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뭐 일종의 테마, 현재로서는 테마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갔을 때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냐 여부였는데 일단 미국의 상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주니어스법이 통과되고 이제 하원을 통과될 텐데 거기에서 만약에 상원 내용에 큰 뭐 변화가 없이 간다고 그러면 앞서 보신 표대로 결제사들 쪽보다는 역시 이제 플랫폼사들한테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플랫폼사들이 유리한 거는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정보도 고객들 정보도 다양하게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쇼핑, 콘텐츠, 광고, 뭐 금융까지 두루두루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도가 훨씬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플랫폼사들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해서 좀 계속해서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그 통화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결국 내수에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좀 나오다 보니까 국내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회상 같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더라도 이게 해외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소진되고 만다면 시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펀드 하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가장 좋았나 했더니 역시 이제 정책 수혜주 관련해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자사주 소강 이슈 이거와 관련돼서 금융주들이 지난주에 뭐 거의 다 휩쓸었더군요. 표로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인지. 자사주 소강이마다 이 정책 모멘트 때문에 금융 관련주들 좋았다. 이제 이건데 보시면 1위부터 뭐 5위까지 다 뭐 금융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금융 고배당, 보험, 증권, 또 증권, 그다음에 은행 고배당. 그러니까 그 금융, 그죠? 금융은 저희 금융 지주사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주사들, 금융지주사들, 그다음에 증권사들, 보험사들까지 금융주들이 다 지난주에는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수익률도 9%대 전후죠. 괜찮습니다. 연초 이후 한번 보십시오. 연초 이후에 삼성 코덱스 증권 상장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109%가 올랐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최소 40%, 최대 109% 이렇게 금융주 ETF 상품이 올 들어서만 이렇게 엄청나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1.9% 좋았죠, 우리도. 사실 코스피가 지난주에 3.4% 가까이 올랐으니까 생각을 하면 이 코스피가 확실히 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1.2%, 확실히 우리 시장이 제일 좋습니다. 올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시장이 우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유럽이 지난주에 2% 넘게 올랐고 에너지 섹터도 역시 2% 넘게 올랐어요.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개별 상품 좀 보니까 KB자산운용의 글로벌 수소경제 ETF가 8.1%, 앞서 보셨던 금융주들하고 뭐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 어쨌든 수소도 좀 꾸물꾸물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변액보험 얘기를 좀 가져봤는데요. 변액보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 상품 중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보험 상품인데 주식시장이 뭐 아시는 것처럼 워낙 좋다 보니까 변액보험 상품에 자금도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변액보험 중에서도 특히 연금, 그러니까 변액 연금보험에
이 자금이 더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왜 변액연금 쪽으로 다른 변액 상품 중에서 더 많이 몰리나 했더니 이게 연금식으로 배당이 그 수익률을 돌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그냥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ETF 상품 중에서 좀 히트쳤던 상품 중에 하나가 그 커버드 콜 상품. 그러니까 뭐라고 됩니까? 그러니까 매달 월 배당을 하는 커버드 콜 상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이 매달 안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 돌려주는 이런 상품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진 겁니다. 또 배당에 대한 관심도 워낙에 뭐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도 이 배당을 또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역시 변액보험도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가장 큰 인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1분기에만 변액연금보험 판매율이 1위를 차지했고 여기에 들어온 자금도 한 8,900억 정도 되니까 꽤 큰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변액연금보험이 또 좋은 게 주식을 100%까지 또 편입을 시킬 수 있더군요. 또 최소 60% 선입시키고 이게 주식에 대한 편입 비중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한 68개 종의 글로벌 펀드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융통성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점,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역시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저점 대비 벌써 40% 가까이 급등한 그런 상태인데요. 뭐 미장도 잘 가고 비트코인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 이번만큼은 좀 특이하게 수급을 뺏기지가 않네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8월 1일까지 연기해 준 걸로 더 해석을 많이 하면서 투자자들 심리이 좀 더 호전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4%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이제 3.1% 상승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제금리,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의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의지를 투자자들이 좀 더 높이 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주요 이슈로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교육국에게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이제 8월 1일자로 연기했다는 뭐 해석을 좀 할 수 있겠고요. 또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AI 반도체와 또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주 전반과 후반에 상당히 이제 순환매가 확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조선, 방산, 원전 종목들이 다시 반등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가나라고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증권, 지주, 반도체, 2차 전지로 매기가 이전되면서 오히려 주 후반부에는 방산이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매기는 상당히 좀 실종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2,4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3주 연속으로 이게 코스닥에서는 좀 대량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이 약간 조금 불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양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코스닥 기업인 그 알테오젠이 2등으로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1등은 SK 스퀘어로서 3,6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2위가 이제 2,400억 정도 순매수한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3위를 기록했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이제 두산 에너비티, 네이버, 삼성전자가 또다시 이제 주간 단위로는 순매도 전환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화학이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 증권, 2차 전지가 좀 강세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고점 천장에 다다랐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는데요. 또 그런 불안감을 없애줄 만한 JP 모건의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코스피 전망을 5천으로 지금 2년 내에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했을 때를 가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국내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으로 전환되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JP 모건이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처음으로 이제 코스피 5천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 구조가 개혁에 성공했을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내로 그 시기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일단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최근에 그 파마 리서치의 물적 분할 계획 철회를 언급하면서 추가 개혁에 대한 명백한 뭐 초당적 지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배당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많이 성공된다면 기계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할 룸이 생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 의무소각 제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는데 결국 이런 것이 이제 잘 진행된다면 자본 효율성을 따지는 지표인 ROE가 글로벌 수준까지 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향후 2년에 코스피가 5천까지 도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의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일단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지난해 초반과 비교할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적절한 진입 시점을 분명히 이제 고르고 있을 것으로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한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가 3,200에서 3,500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전망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시장을 조금이나마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망해 본다면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65조 원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뭐 고객 예탁금이라는 이런 대기 자금을 좀 감안했을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 상승 시도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험상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전체 화두에 가장 높아졌을 때가 꼭진 경우가 많은데 아직도 그런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상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국면이 아닐까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하순부터는 기존 주도 업종에서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좀 말씀을 주신 대로 바이오가 참 그동안 많이 아쉬웠는데 네. 특히나 지난주에 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또 2차 전지 제가 이제 주 후반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약간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다기에는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뭐 제 네.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뭐 AI 쪽에 엔비디아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약간 네. 좀 픽앤쇼별로 ESS가 주목을 받았나 그 생각도 했었는데 네. 2차 전지 앞으로의 이유 그리고 반등 흐름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만 한정해서 보시면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틀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 5.4%, 삼성 SDI가 5.5% 상승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12.8%, 그리고 에코프로가 5.4%, LNF 역시 10.5%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상승이
장기간의 어떤 하락에 따른 수급 공백 상태에서 크지 않은 매수세에 지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그렇게 썩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에서도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가 2개월 연속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그 예상치도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는 했지만, 그렇지만 보조금이 이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전반적으로는 사실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차 전지는 펀더멘탈만 고려했을 때는 좀 더 기다린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밖에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 관련해서는 향후에 기대해야 할 만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내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서 ESS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미국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안정적으로 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있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북미 시장에서 무려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2026년이면 미국이 대중국 ESS 관세율을 58.4%까지 지금 인상할 예정으로서, 이 경우 중국산 ESS용 LFP 셀 가격과 국내 업체들이 현지 생산한 가격이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우리 측이 좀 유리하게 되므로 결국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좀 AMPC 보조금까지 수취하게 되므로 셀업체의 수익성 개선세가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소재업체보다는 셀업체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하는 것이 좋은데, 관심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지난 6월에 이제 미국 미시간 공장에 ESS LFP 배터리 양산 체제를 구축한 바 있고요. 연말까지 LFP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비중국계 배터리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서 LFP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 선점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점이 가장 큰 메인 투자 포인트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ESS 쪽에서도 상당한, 특히 말씀해주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이익 루트가 많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셀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소재보다는 앞으로 이런 이슈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는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2차 전지가 반등을 한 게 뭐 중국의 감산 기조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화학 섹터가 또 상당히 중국에 밀려서 많이 고전을 심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로 화학이 6월 이후로 거의 코스피보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화학 업종이 많이 이제 올라와서 주말에는 이제 화학 업종 좀 한번 봐보자라고 생각해서 좀 살펴봤는데, 코스피 화학 업종이 올해 전체로는 이제 업종 지수가 27.6% 상승해서 32.4% 상승, 코스피 대비로는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6월 이후, 그러니까 6월부터 이틀부터로만 한정해서 보면 19.4%를 상승해서 17.7% 상승한 코스피 대비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단기에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만 주요 화학 종목들의 그런 주가는 아직 작년 고점 대비로는 아직 평균적으로 한 40% 이상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지금 작년 고점 대비 47.7% 하락한 상태고요. 또 롯데케미칼은 무려 50.3% 하락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보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화학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가장 큰 재료는 정부의 화학산업 구조조정 정책 관련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석유화업 산업 경쟁력 회복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 주도의 구조 개편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지난 2일, 그러니까 7월 2일이죠. 국회에서는 이제 석유화업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 재침을 주제로 미래 산업 포럼이 개최되면서
구조 개혁을 위한 신호탄으로 이것이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학업체 간의 구조 개혁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베트남이 지금 미국과 상호 관세율을 기존의 46%에서 좀 낮춘 20%로 최종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화학업체들의 사실 전방 산업은 가전, 전자제품 이런 쪽인데 공장이 주로 베트남과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과 연관해서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부진할 것으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이 PBR 기준으로 보면 0.5배 미만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저 PBR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전체 시장 흐름에 좀 동참했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종목이 그래도 수급 개선이 진행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좀 포트폴리오 재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주신 뭐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된다든지 또는 이렇게 뭔가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다든지 이렇게 좀 최선 높이게 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화학업종의 최선호 픽은 뭐 탑픽이죠. 탑픽은 저는 이제 LG 화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대환 유화와 S-오일 정도를 꼽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한 3,900억대로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천억 원을 조금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사실 본업 실적이 좋아서는 아니고요.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미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화학업종의 탑픽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진행 중인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 및 주주가치 제고 관련해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석유화학뿐만이 아니라 첨단 소재, 생명공학, 또 그린 바이오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된 상태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자산 또는 지분 매각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이 PBR 한 0.6배 되는데요.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는 매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최근 수급 상황도 화학업종 내 가장 양호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크게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정보 첫 번째가 대환유화인데요. 올해 3년 만에 이제 흑자 전환한 이후에 실적 고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79억 원 정도 흑자 전환한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 대비 무려 1,454% 증가한 1,228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실적 고성장을 예상하는 배경에는 LNG 발전소인 주식회사 한주의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대환유화는 3분기에 한주 지분율이 기존 49%에서 51%로 높아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연결 실적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요. 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증설과 원가 증가분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822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양호한 실적을 가진 기업들이 연결로 편입되는 것은 대환유화의 실적 성장에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PBR 0.35배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나 양호한 수급상을 유지 중에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관심 종목이 S-오일인데요. 사실 S-오일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히 지금 실적 개선세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유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유가 속에서도 견조한 석유 제품 수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낮은 재고 수준과 또 주요 공장 설비 폐쇄 및 가동 중에 따른 공급이 이제 글로벌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정제 마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이익 성장세가 이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Oil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실적 저점 이후에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이제 4배 이상 증가한 9,5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결국 구조적으로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유가가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꾸준히 반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해주신 관심 종목 저희 S-Oil과 대한유화 그리고 LG화학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로 이번 주 투자 전략도 월요일이니까요. 바로 네. 좀 보도록 해야 될 텐데 좀 한 3가지 키워드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물가지표, CPI, PPI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흐름이 이번 시즌부터 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의 키워드는 그 3가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7월부터는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관세에 대한 그런 흐름은 지금까지는 이제 관세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귀결되었다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8월 1일이 근접했을 경우에 좀 더 관세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번 주는 아직 7월 중순 뭐 초입이나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보다는 경제 지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근데 만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뭐 대형 은행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뭐 트리거로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해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서 저점 매수를 좀 주력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7월에 금리가 이제 인하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금리에 관심이 높은 만큼 바이오, 2차 전지, 증권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 AI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만큼 SI 업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 SDS, LG CNS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 SDS 그리고 LG CNS 이 정부 AI 관련해서 SI 종목에 관심 가져보라는 점 마지막으로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 대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